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열전. 오늘은 이승만 시대, 건국 전쟁 시대에 38선 이남에서 활약했던 기업들, 기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 분단이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왔죠.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숫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김일성 소비에트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월남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상인 기업가들, 지주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과학자, 문인, 교수들, 이 글 공부 좀 했다는 자들이 북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인텔리 중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튼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초창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중에 상당수가 남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 이런 거는요, 북쪽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던 거예요. 생각도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남으로 넘어와서 초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궁금하시면 1751년에 쓰여진 영조 때 쓰여진 이중환의 택리지의 한 귀절을 들어보시죠.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고는 이 서북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서북지방 사람들은 높은 벼슬에 임명하지 말라라고 명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이 두 도에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다. 혹 과거에 오른 자가 있더라도, 벼슬에 오른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을 수령 정도가 고작이다. 한양 사대부들은 이 서북지방 사람과 혼인하거나 벗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서북의 양도, 평안, 함경도 이 지방에는 사대부가 다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차별을 심하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조선시대에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남쪽 지방에는 땅이 많았잖아요. 농사를 짓는 지방이었던 거죠. 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글공부였죠. 왜? 과거 급제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희망이 없었던 이 북쪽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장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의 거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상옥이잖아요. 소설 상도에 나오는 그 바로 임상옥. 임상옥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의주 지방 사람이에요. 신의주는 새로 만들어진 의주잖아요. 그 원래 있던 그 의주의 상인이 임상옥이었던 겁니다. 또 이 구한말 일제시대 에도 이 민족 지도자들이 북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승훈 선생이라든가 또 조만식 선생, 이분들은 이 서북 지방의 굉장히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상인 출신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 훌륭한 기업가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유일한은 9살 때 아버지가 9살짜리를 그야말로 호롤 단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름이 유기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유기현이 재봉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이 북쪽 지방의 상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9살 때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그 유일한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조선 땅에 돌아와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딱 북쪽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이북 사람들이 남으로 대거 넘어왔던 거고요. 초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장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그 장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로, 지금은 하이트 진로가 돼 있잖아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 소주, 참이슬 아닙니까? 참이슬, 소주. 이게 진로인 겁니다. 진로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순수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참이슬이 되는 것이죠. 네. 이 회사의 출발은 장학엽이라고 하는 이 청년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원래 용강이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세운 작은 양조장, 거기서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만들었는데 그 상표가 진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진로의 상표는 원숭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자로 진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그게 상표였거든요. 그런데 고향의 공산화 물가, 김일성이 들어오고 이 장사하는 사람은 싹 다 잡아들이고 다 몰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죠. 그리고 사업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사업 환경은 북한하고 달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원숭이를 좋아했대요. 잔나비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주 영특한 동물이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남한 사람들은 잔망스럽다고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남한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원숭이를 그려 넣어서는 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남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꺼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를 상표로 해야겠다. 그래서 상표에 원숭이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두꺼비 그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로의 상표가 되는 것이죠. 자, 맛 취향도 달랐대요.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주가 그 당시에 이 사막 소주였는데, 목포의 사막 소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맛이 강했답니다. 그런데 북한 소주는 달지 않고 씁쓸했대요. 진로도 그런 맛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로에게. 뭐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막 소주가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막 소주가 없어지고 나니까, 최강자가 없어지니까 진로가 소주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사막은 그러면 뭐 때문에 세금 추징을 당했을까? 사람들은 추측하기에 이 김대중의 정적이, 박정희의 정적이 김대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을 밀었던, 정치자금을 대주고 했던 데가 사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후원한 자, 그 기업,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징을 하지만, 그거는 증명할 수는 없는 사실이니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막이 사라진 그 소주 시장에서 진로가 이 남한의 소주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 대에 와서 비즈니스를 잘못해가지고 도산을 하게 되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인수를 해서 하이트 진로가 됐습니다만은, 그 진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참 이슬로 바뀌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북한 출신의 기업가 장학엽에서 비롯된 회사가 바로 진로라고 하는, 또 참이슬이라고 하는 회사인 겁니다. 개성 출신들도 많았어요. 아모레 퍼시픽이 그런데요. 이 기업의 출발은 개성 사람이었던 윤독정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개성에다가 화장품 가게 창성상회라고 하는 이 화장품 가게를 차린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아들이었던 서성환이 서울로 내려와서 남대문 시장에다가 어머니가 하던 화장품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을 태평양화학이라고 붙였대요. 이 태평양화학은 줄곧 국내 이 화장품 시장 1위를 유지를 했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강남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나치게 다각화를 해가지고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남이었던 서경배가 이 화장품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구조조정을 다 해서 화장품 사업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공 가도로 들어서게 됩니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특히 중국 진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현재 아모레 퍼시픽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개성 상인 출신의 기업이 바로 이 아모레 퍼시픽인 거예요.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이 SPC 그룹도 이북 출신입니다. 창업자는 허창성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해주 사람이에요. 1945년에 동네에다가 이 상미당이라고 하는 작은 빵집을 개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바로 공산당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서울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을지로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빵집을 냈고 그리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제빵 공정을 현대화를 해서 그걸로 기업을 이루죠. 삼립식품이라고 하는 현대적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내서 그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됐고 형이 부도를 낸 그 삼립식품을 이제 법정 관리 중이었는데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립 파리바게뜨 그룹, 그게 SPC 그룹이 된 거예요. 삼립의 S, 파리바게뜨의 P 해서 SPC 그룹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요즘에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도 북한 출신의 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초기에는 이 북한 출신 기업가들이 한국 재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개풍그룹, 대한전선그룹, 동양그룹, 극동그룹, 한국유리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북한 출신들인 거죠.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또 박정희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들은 남한 출신 기업가들과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게 됩니다. 특히 남한 출신 중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이건 출신이 경상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에요. 특히 삼성과 LG, 여기 창업자들 이병철, 구인회, 이 사람들이 참 인연이 흥미로워요. 같은 동네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병철, 구인회, 또 허준구 이런 사람들, 지금은 GS의 뿌리입니다만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삼성과 LG, GS, 효성 이 네 기업은요 한국 재계의 탑이자 세계적 기업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네 기업의 창업자들은 모두 같은 지역, 경상남도 진주 의령 지역 사람들입니다.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은 어린 시절 의령에 살았는데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실 조홍재는 이병철의 형의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병철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가는데 사실 아버지가 그 돈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학교 좀 다니다 보면 맨 그만두고 하는 친구가 뭐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그런다는 거냐? 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가 안 대주니까 형 친구인 조홍재를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병철이 1947년에 이 삼성물산을 세우잖아요. 그때. 그런데 조홍재는 사실 좀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이병철은 조홍재한테 사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글쎄 동업은 하겠는데 내가 사장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형님이 이 부사장직을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이병철이 삼성물산 사장이고 조홍재가 부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19 민중항쟁과 또 5.16 군사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부정축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병철과 조홍재 사이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조홍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61년 조홍재의 나이 56세 되던 해에 이병철하고 결별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효성그룹의 출발인 거죠.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회도 이병철과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1922년에 같은 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지수보통학교라고 했습니다만은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대요. 이 지수초등학교에 가면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재벌송이라고 하는 재벌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송이라는 별명이 붙은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는데요. 학교 바로 이 교정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재벌송이 두 그루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이병철하고 구인회가 각각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서 그게 뭐 이렇게 얽혀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아무튼 간에 지수초등학교에 가보시면 그 운동장에 재벌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아주 그 멋있게 생긴 소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년을 같이 다닌 후에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둘의 인연은 자식들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병철 딸하고 구인회의 아들이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삼성과 LG가 또 공동 출자를 해서 방송국도 같이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혈연으로 이어진 두 가문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1968년에 이병철이 전자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은 어떻습니까? LG가 먼저 털을 잡고 있었잖아요. 예, 금성사라고 하는 이 라디오, TV를 만드는 그 회사를 LG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돈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이병철이 떡하니 뛰어들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인회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상도가 있는 거지 말이야. 사돈이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두 가문은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을 한 이병철 딸과 구인의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세운 기업이 이 외식업체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워홈이라고 하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닌 그 기업이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진주 의령 일대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흐르는 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솥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서 있어요. 솥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인데요. 조선 말기에 한 도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남강을 이제 건너갔던 거예요. 이 바위를 보고는 이거 20리 이내에, 그러니까 20리 하면 8km죠. 요 바위에 한 8km 반경 그 아이에 거기에 큰 부자들이 나올 것 같다. 사방에 말이죠. 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철 구인의 조홍재가 어릴 적 살던 곳이 그 예언들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말입니다. 자, 한편 1947년 구인회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이 구인회의 사돈이면서 바로 이 옆집에 살았던 허만정은 굉장한 지주 집안이었던 거죠. 이 허만정이 셋째 아들 허준구를 데리고 구인회를 찾아갑니다. 사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돈이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으니 내 아들놈 허준구를 좀 동업자로 받아들여 주시오. 그러면 내가 자본을 투자하겠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 씨와 허 씨 가문의 동업이 시작이 되고 58년 동안 정말 순조로운 동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 허 씨 가문이 LG의 정유 사업과 건설 사업 부문을 가지고 계열 분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새로운 기업이 GS그룹인 겁니다. 이들의 성공, 즉 경상도 출신 기업인들의 성공에 있어서 6.25 피난살이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모두 부산, 대구 지방에 몰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낙동강 방어선이 거기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도 거기에 다 모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병철이 탄피 수출로 큰 돈을 벌었던 거, 여기 부산입니다. 또 구인회가 화장품과 플라스틱 제품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 이게 모두 이 피난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또 대구 사람이었던 정재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난지 시절에 양말 장사로 큰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삼호그룹이라고 하는 데를 키워내게 된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같은 지리적인 이점, 또 60년대 절대 권력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졌던 경제 발전 과정, 이게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구미 이런 경부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경상도 출신 기업가들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열전, 이번 영상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엇갈리게 되었던 기업가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